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응답이 53.2%,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추가적인 선물 수수 가능성도 의심케 합니다. 함정 취재와 위장 취재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재윤리 논란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의 답처럼 그런 반환 창고가 있는지 가서 현장 검증도 확인하고.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너무 가정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니 국가 공무원 아내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받은 선물 내역을 조사해 공개해야 합니다. 위법한 선물이 있었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석박사 학위 표절 및 경력 위조 의혹,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동점이 바뀐다든지 여러 논란의 증언지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게. 그러나 허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권자로서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조사와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엄중한 후속 조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김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한 영상들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중요한 장면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좀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큰 저랑도 같이 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직관에 두고 이동하시면 돼서. 더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3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실시한 조사에서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응답이 53.2%, 김 여사를 망신주기 위한 공작이라는 응답이 27.1%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꽃이 지난 1, 2일 조사한 결과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1%였습니다. 명품 선물 수수도 그렇지만 그 밖의 내용들도 심각합니다. 김 여사가 SNS로 최재형 목사와 연락하며 비공식 접견을 하게 된 과정과 국정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최 목사 이외에 또 다른 면담 대기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선물 수수 가능성도 의심케 합니다. 허술한 경호, 보안 문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 여사가 권한도 없이 국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시사하는 장면은 비선농단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함정 취재 논란도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함정 취재와 위장 취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정 취재는 취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거나 부추기고 나서 그 행위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위장 취재는 취재 목적이나 신분을 숨기고 취재 대상에게 접근한 뒤 그곳에서 관찰하거나 체험한 바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금품을 건넨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관찰자 입장에서 르포 기사를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함정 취재는 언론 윤리와 관련한 논쟁의 대상인 반면 위장 취재는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취재 기법입니다. 1887년 엘리자베스 코크레인이라는 여성 언론인이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미국 뉴욕의 여성 정신요양원에 들어간 뒤 그곳에서 벌어지는 환자들에 대한 학대를 취재 고발한 게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부분은 만들어진 사실로서 함정 취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분, 즉 최재형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장면, 김 여사를 접견할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김 여사가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은 위장 취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취재윤리와 무관한 보도이고 그 자체로 국정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인 것입니다. 함정 취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서구 언론계나 학계에서는 함정 취재 자체를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의도나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취재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재의 동기가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상업적 목적이었나, 같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취재 방식은 없었는가, 취재에 들어가기 전 취재 대상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나, 즉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함정 취재를 벌인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었는지, 취재 과정에서 동원된 방법이 적정했나, 아니면 지나치게 괴롭히거나 강압적인 방식이었나. 언론은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청자와 독자, 즉 수용자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기관 꽃의 조사에서 함정 취재 논란과 관련해 공익적 측면이 더 커 용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8.3%, 목적을 갖고 접근한 함정 취재는 용인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1.5%로 각각 나왔습니다. 취재윤리 논란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함정 취재든 위장 취재든 그것이 통하는 상황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초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의 취재가 실현됐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처신에 조심했다면,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일정과 외부인 접촉을 과거 정부에서처럼 관리했다면, 또 보안 경호 등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 목사가 명품 선물을 들고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장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 면담을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부인의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경호 보안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명품 선물은 반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익명 관계자의 설명이 고작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6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품 선물 논란 등을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의 답처럼 그런 반환 창고가 있는지 가서 현장 검증도 확인하고 그런 창고에 대체 뭐가 있는 건지, 더 많은 물건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혹시 수사... 너무 가정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면 그건 평소와 달리 답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모두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차례에 100만 원, 한 해 동안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위야 어떻든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서 명품을 받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누군가 제안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서 받은 명품 선물 이외에도 해당 동영상을 통해 또 다른 선물들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받은 선물 내역을 조사해 공개해야 합니다. 위법한 선물이 있었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선물을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위반한 게 됩니다. 법 위반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아무런 조처가 없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국가 공무원 아내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제외를 되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에선 아예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일정 액수 이상의 선물은 모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물 등 금품 수수가 국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투명한 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도 이런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고 적절한 통제도 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석박사 학위 표절 및 경력 위조 의혹 등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선 당시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용한 내조를 공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나 허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회사가 김 여사 사업체의 후원 업체였다든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다든지 리투아니아 방문 중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20일과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 부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민주주의에 대한 리스크로 느껴집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부인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권자로서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자기 부인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과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판결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 깊이 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권력 행사의 목적 영순위가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 영구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인사권이라든지 단순히 조언하는 역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심각한 비선이죠. 국정과 민심은 물론 심지어 정권의 안위조차도 배우자 방탄에 비하면 하찮게 민주당과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전두환 시절 빨갱이 때려잡겠다던 안기부장 취임사를 보는 것. 왜 여당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계속 야당만 얘기하느냐. 수직적 당정관계와 김건희 여사라는 이 성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동훈한테 전달하라고. 특검은 총성령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할 용기가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8개월 만입니다. 특검법 통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가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핵심 공범들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도 판사도 김 여사 가담 정황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수사 중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특검 수사는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비상수단인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 특검법의 운명은 위태롭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보름 이내에 공포할지 거부권을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그 보름 동안 숙고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넘어오는 대로 바로 거부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권, 특검을 바라는 다수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은 공공손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사적으로 관련돼 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를 회피하거나 자제하는 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자기 부인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염치라고는 없을 뿐더러 반헌법적입니다. 근데 이건 모든 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판결 못하지 않습니까? 제척 깊이 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 깊이 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쳐 왔습니다.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루 뒤인 25일은 성탄절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이날 긴급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특검법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당정대 수뇌부가 모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법안들은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입니다. 이런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특검법 거부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부에서 압도적 특검 찬성 여론을 이유로 총선 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보도가 25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실제 같은 날 오후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고 특검법 거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각의 총선 후 특검론은 애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난 19일 발언 뒤 불거진 주장입니다.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등에선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 대목을 두고 한 전 장관이 자신이 지적한 독소 조항을 빼거나 수사 시점을 총선 뒤로 미루는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후 여당 일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제2에 붙일 때는 물밑에서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해서 이 부분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간다. 그대로 가되 시기만 4월 이후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에 윤 대통령이 확고하게 선을 그은 셈입니다. 총선 전이든 뒤든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검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든 말든 김건희 특검법은 무조건 거부한다 이런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 발언 당사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위 당정협의 다음 날 열린 취임식에선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주저리 여러 말을 보탰던 것과 판이합니다. 당시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26일엔 이런 그럴싸한 전제는 싹 떼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한 번에 꼬리를 내린 모습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말해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윤 대통령의 분노 보트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바깥의 직원입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는 이처럼 통치자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지점을 영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에겐 81개의 비늘이 있는데 그중 목 아래에 거꾸로 붙은 단 하나의 비늘, 곧 영린을 건드린 사람은 용의 분노를 사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실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에 관해 지관한 사람은 친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가차없이 내쳐졌다고 합니다. 경로한 윤 대통령이 누구와 절연하고 누구는 캠프에서 내보냈다 이런 유의 증언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제가 캠프에서부터 보면은 그거는 정말 금기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세요. 아, 그럼 캠프 계실 때도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단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제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유례없는 국정 실패인 엑스포 유치 전 119대 29 참패에 경로해 경위를 짚고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뒤늦게 다른 사유로나마 교체하나 싶더니 막상 국정원장에 앉힌 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대통령 부부 순방 외교의 총책임자죠. 가장 큰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김대기 비서실장입니다. 하지만 총선 출마용 수석 비서관 전원 개편 와중에도 꿋꿋이 살려두더니 28일에야 교체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김 여사 의혹을 캐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김건희 여사가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낳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 의혹만 가지고 여사를 이렇게 그걸 하시면 철갑 방어막을 쳤던 인물입니다. 김 실장 후임엔 이관섭 정책실장을 돌려막기 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권력 핵심을 이런 사람들로 계속 채우는 것과 필사적인 김 여사 방탄 사이엔 과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내 처문제는 빼고입니다. 국정과 민심은 물론 심지어 정권의 안위조차도 배우자 방탄에 비하면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정권이 흔들리면 아들 형제 수사를 허용해서라도 성남 민심을 달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권에서 총선 후 특검 주장이 나온 것도 이걸 풀지 않고선 총선 패배를 피하기 어렵다. 위기감 때문입니다. 나아가 총선에서 지면 정권의 존속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 위반이 뻔히 보이는 길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권력 행사의 목적 영순위가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김 여사가 두 사람 관계에 지배력을 쥐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쩌다 대통령, 이른바 어통령이던 윤 대통령이기에 권력을 통해 이루고 싶은 공적 목표가 빈약하다는 점도 국정보다 민심보다 선거보다도 더 김 여사 보호에 지극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공공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사로이 쓰는 권력자를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와 달리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린이 김 여사라면 현대의 주권자, 국민의 가장 큰 영린은 바로 권력자의 특권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상황이 말해주는 두 번째는 한동훈의 굴복입니다. 한 위원장이 정말 총선 후 특검 의도를 갖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등 친여 매체가 알아서 희망 회로를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요령껏 활용해 민심에 부응하는 결정을 끌어내는 게 여당 비대위원장의 책임이고 능력입니다. 하지만 경로 한 번에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친구 권력의 충돌, 제2의 6.29 어쩌고 하더니 한 방에 서열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초기 걸작 영화죠. 초록 물고기에는 출소한 조폭이 이제 한 구역에 두목 자리를 꿰찬 옛 졸개를 향해 개새끼 중에는 말이야, 지가 똥개새끼인지 쇠파트인지 모르는 놈이 있어요. 빨리 지가 똥개새끼라는 걸 알려줘야 돼. 지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모습이 바로 이 인상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당정 주정 관계를 바꾸라는 게 지금 여당을 향한 민심의 요구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내놓은 첫 응답은 맹종입니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대신 야당과 운동권에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통상 쓰는 국민 대신에 동료 시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내부 혁신이 아니라 상대 정당에 대한 도끼서린 정치 공세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당과 정권을 지지할 동료 시민은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전두환 시절 빨갱이 때려잡겠다던 안기 부장 취임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을 국정과 민생보다 상위에 두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한 위원장은 야당 운동권 척결을 당 혁신과 국정 쇄신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당 혁신과 국정 쇄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대표가 당에 남기 위한 조건으로 홍범도 장군 풍산 인정 철회나 이태원 참사 유가를 면담을 제시했는데요. 경향적인 입장을 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 하나하나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야당 공격할 시간에 당과 국정 쇄신에 대해 더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마땅히 가야 할 어려운 길 대신 야당 운동권만 때리는 쉬운 길로 이미 질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할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여당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계속 야당만 얘기하느냐. 그거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성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당정관계와 김건희 여사라는 이 성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야당 탓만 하는 거죠. 외부를 침으로써 내부를 단합시키고자 한다. 단합이라기보다는 외부를 침으로써 자신의 못남을 덮으려고 하는 것. 한 위원장은 내부의 문제를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가리려는 비루한 행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과연 그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길 요구하는 압도적 민심에 이제라도 응답할 수 있을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에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반대가 65% 철저한 국민 무시입니다.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 제약 없이 행사한다면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행정 독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검은 총선용 허튼 소리입니다. 탈탈 틀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아 김건희라는 이름도 입에 올릴 수 없다는 듯 도이치 특검 역시 김 여사가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특검을 해임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닉슨에 대한 탄핵 여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 교과서에는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다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2년 전 윤 대통령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 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4일 국회가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하자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며 거부권 행사를 심의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습니다. 정부가 특검법을 받아들고 있는 것조차 무슨 불경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 화급히 국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수 국민의 여론을 살피며 고심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국민 무시입니다. 새해 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반대가 65% 안팎에 이르렀습니다. 압도적 여론입니다. 1일 보도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64%, 동의한다가 31%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7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2%, 적절하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아무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 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아무 제약 없이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행정 독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입법부가 명백히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대항수단으로서 사용돼야 합니다. 학계에서 정당한 거부권 행사의 사유로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될 때, 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때, 국익에 반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대통령의 정책에 반할 때, 행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일 때, 예시된 사유들은 대부분 정책적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의미의 법률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반면 특검법은 대통령 주변 등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제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히 특검법은 위의 사유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법률안이 아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거부권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습니다. 혹자는 특검법이 위에 든 사유 중 행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쌓인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야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모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시행되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검찰의 야당 수사는 괜찮고 특검 수사는 안 된다는 이중잣대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허튼 소리입니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 사안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최서원 씨가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는 2019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2명의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여당이 1명을 추천하면 결국 그 후보가 특검으로 낙점받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또 다른 독소 조항으로 든 것은 언론 브리핑 조항입니다. 이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똑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더구나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검찰 공보규칙을 개정해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강화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생중계는 괜찮고 특검은 안 된다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 남짓 앞둔 시점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정부 여당이 만든 상황입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숙려기간 240일을 꽉 채우면 지난 연말에 자동 상정된다는 것을 찬스만 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면 이미 한참 전에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앞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해놓았는데 이 조처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것이나 이후 바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되돌려주는 것은 모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를 그토록 비난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조처만큼은 고의 내버려뒀고 그나마 수사 지휘 의지를 비치던 검찰총장은 아직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진작 매듭지었어야 할 사건을 현 정권의 검찰과 여당이 극구 비호하면서 이 사건은 눈덩이처럼 몸집이 불어나 커다란 권력형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총선용 특검법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입니다. 탈탈 턴다는 표현은 수십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잇따라 소환조사를 할 때나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고 곧이어 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부인의 혐의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한 일당인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 씨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한참 뒤인 2022년 11월에야 귀국했습니다. 이 투자자문사는 김 여사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 등이 담긴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민 씨의 도피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객관적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정작 김 여사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입니다.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들이 자세히 제시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혐의 정황들을 발견하고도 덮어뒀음을 보여줍니다. 현 정부에서 특검의 의미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정권과 검찰이 한몸이 된 검찰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노무현 대통령의 형, 이명박 대통령의 형 등이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신여라는 비아냥도 받았지만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에 여론이 비등할 때면 이렇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아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마치 치외 법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검찰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법이 거부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입니다. 2003년 11월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엔 검찰이 정권과 긴장 관계에 있었고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 국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거나 피의 사실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표한다는 등 불만을 표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특검법을 추진한 야당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법 요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과 검찰이 동일체가 된 검찰 정권에서는 권력 주변의 비리를 수사할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검조차 도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부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 기소되지 않는 특권층이 되는 것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오히려 반헌법적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검법은 2003년 12월 4일 재의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듬해 총선 직전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도입된 것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애초 제기된 의혹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도 죄가 없다면 서둘러 수사를 받는 게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특검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의혹만 더 키울 뿐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사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야말로 위헌적 상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게 됩니다.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권한이라도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국가의 철칙입니다. 판사가 자신의 부인이 피고인인 사건을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피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수사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 기소를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이 수사받을 때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3년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법무부 장관을 시켜 특검을 해임해 버렸습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닉슨에 대한 탄핵 여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국 닉슨은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스스로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도 본질상 다를 게 없습니다. 앞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특검 추천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이해 충돌이라고 봤습니다. 하물며 그 특검 도입을 대통령이 막아버리는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적 일탈입니다. 헌법 교과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자가 가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취지에 따라 또 국민의 뜻을 존중해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본디부터 자기가 가진 권한인 양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왕정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또 지금처럼 권력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는 이에 답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부인만 감싸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김건희라는 이름도 입에 올릴 수 없다는 듯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릅니다. 김 여사가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역시 왕정 국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거로 선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주권자를 무시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주의는 부정됩니다. 선거로 독재자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와선 배우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의 특권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사실을 파악했던 검찰 수뇌부가 용산 눈치를 보며 정황과 증거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물었는데 도이치 특검이라고 답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는 진짜 명칭이 일사불란하게 통일.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성역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맛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다시 등장해 이전보다 더 뜨르르한 행보를. 이거 왜 세우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지금 민심 추이는 특검 에너지가 사라지긴커녕 더욱 응축되고 있는.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국정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기어이 공적 목표를 위해 써야 할 거부권마저 사적으로 남용하는 초유의 반헌법적 행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과정도 비상식적입니다. 특검법은 정부 이송 하루 만인 지난 5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정적수가 모자랄까 국무위원들 출결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새해 초 국정에 매진해야 할 장관들을 부인 방탄용 거수기로 동원한 셈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거부권 행사를 서두른 이유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2표결까지 속전속결로 끝내 신속히 법안을 폐기하고 김 여사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일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회의 제2상정 불발로 이런 의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의결을 통해서 헌법의 침해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을 갖고 이걸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로선 2월 초 설 연휴 뒤 열리는 본회의에 가서야 제2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설날 밥상
뒷방울이 화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뒤인 1월 11일 뉴스타파는 검찰이 산정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 씨가 9억여 원 등 모두 23억여 원에 이릅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주식을 맡겨 투자를 했다가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나 검찰 수사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범 기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윤 정권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검찰 조직은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용산 눈치를 보며 정황과 증거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권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들고 나온 대처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타기입니다.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실 등 격가지 대응책을 들고 나와 특검법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추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을 가리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50억 대장동 특검이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 평범한 마법사들이 볼드모트라는 악당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한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보이는 행태가 딱 이렇습니다. 셋째, 숨기입니다. 평소 공개 행보를 즐기던 김건희 여사가 언제부턴가 싹 사라졌습니다. 세어보니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뒤 1월 12일까지 28일째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기입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며 국민 관심이 식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얄팍한 대응으로 특검을 바라는 도도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물타기로는 특검 민심을 희석할 수 없습니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둘 다 처음부터 있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폐지하거나 미적거린 기구입니다. 먼저 제2부속실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폐지 부작용만 두드러졌습니다. 지금은 제2부속실 대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과 비서실에서 배우자 보좌까지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와 순방 외교 기능 등도 대통령과 배우자 보좌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의 경우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더 돋보이게 촬영, 편집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 여사 라인 소리를 듣는 인사들이 부속실과 비서실의 여러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다,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배우자 보좌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반대 안 해요.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여당 또한 각종 조건을 달면서 여야 협의를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감찰관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 사안을 연계한 것입니다. 야당도 추천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린 윤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 눈치만 본 여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와서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특단의 카드나 되는 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 특검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가리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강조합니다. 특별검사법은 이미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그 향후 일정 같은 걸 관리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특별감찰관도 예방적인 활동입니다. 전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거죠. 둘째, 김 여사에
이름을 감춘다고 해서 민심을 진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그토록 무섭길래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느냐 의구심만 북돋을 뿐입니다. 감추기의 시작은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물었는데 도이치 특검이라고 답합니다. 이후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이 아닌 도이치 특검으로 명칭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 이제 이거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는 진짜 지금 여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민심을 똑바로 읽고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 첫 시작부터 성역을 쌓고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성역을 못 건드려서 망한 것처럼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성역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셋째 숨기 작전 또한 너무 식상합니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없이 은거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 기간이었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허위 이력, 주가 조작 등 의혹에 휩싸이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권력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한 내조 약속을 깨고 떠들썩한 공개 행보에 들어갔죠. 팬클럽의 요란한 활동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공적 자격이 없는 민간인 지인을 대동한 것이 드러나 비선 동행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습니다. 20%대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까지 맞물리자 한동안 또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듯했죠. 하지만 2023년이 되자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이전보다 더 시끌시끌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해외 순방, 국내 행사를 가리지 않고 튀는 행보로 여러 차례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방문 때 명품 쇼핑 논란을 빚은 게 대표적입니다. 놀라운 건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듯 보이던 2022년 6월과 9월에도 외부 인사들을 사적으로 만나면서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 등 명품 선물까지 거리낌 없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뒤늦게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죠.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정말 하지 마셔야죠. 어떻습니까? 이처럼 김 여사가 국민의 시야에서 몸을 숨긴 것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관심이 좀 줄었다 싶으면 슬그머니 다시 등장해 이전보다 더 뜨르르한 행보를 선보이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오락실 두더지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사이에도 국민 모르게 명품백까지 받아 챙기는 살뜰함을 보였습니다. 그래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이라곤 모르는 태도입니다. 이제 와서 또 얼굴을 숨겼다고 한들 특검법 망치만 피하면 또 어떤 구멍으로든 다시 고개를 내밀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꼼수를 총동원해 특검 민심에 맞서는 집권 세력의 모습은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마귀가 수레에 맞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고 감추고 가린들 법 앞에 평등을 바라는 대다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 가까이 손을 놓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이제는 특검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게 바로 압도적인 민심입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 뒤에도 높은 특검 지지 여론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일에서 10일 이뤄진 전국 지표조사에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23%인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간이 흐르면 특검 민심도 흩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심 추이는 특검 에너지가 사라지긴커녕 더욱 응축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때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와선 민심을 외면하고 배우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의 특권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도 선민후사를 말했습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민후사 해야 합니다. 지금 와선 특검 민심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개변을 쏟아내며 김건희 방탄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옳든 그르든 주인 말만 따라하는 앵무새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고 이런 오만과 특권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이제라도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사치, 난잡한 사생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시 입을 싹 닫고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세간의 평가에 더욱 힘이 실리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은 이제는 뭐 어떤 선을 넘었다. 이건 뒤에서 그냥 잠근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을 여전히 장악하고 밤에 갑자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건 지금 사인을 정확히 주는 겁니다. 이제 검찰 내 친한동훈은 없어. 한동훈하고 쳐다보거나 눈빛만 교환해도 니들은 다 인생 끝나는 줄 알아. 만약 윤 사단이 마음 먹고 털기 시작하면 한 위원장은 딸 허위 스펙 의혹에 휩싸인 바 선거 끝나면 해코지하러 달려들 것이다 라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를 수가 없겠죠. 무조건 36개가 답이다. 그들만의 다툼에서 누가 이긴들 민심의 바다에선 둘 다 자초할.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가 다시 봉합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했다고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포함한 당무 개입은 불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 공천을 위해 정무수석실을 시켜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하게 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확인해 준 것은 윤 대통령에게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고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당무 개입이고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뒤통수 친 게 아니고요. 이건 뒤에서 그냥 잠근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이미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물러나라고 하면 20년 부하인 한 위원장이 결국은 따를 것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의 길로 들어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역공을 취한 겁니다. 이전과 달리 친윤 의원들도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입니다. 그나마 믿을 건 보수층 중심으로 인기가 치솟은 한 위원장뿐이다, 이런 기류가 당 전반에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국면은 한쪽은 배짱이 없는 거고 한쪽은 실탄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쫓아내고 싶었지만 병력이 없죠. 실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택한 것은 신속한 봉합이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20분 만에 기차를 같이 타고 상경했습니다. 재난을 정치적 화해 쇼의 배경으로 활용했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엿새 만인 29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37분간 점심을 같이 하고 차담을 나눴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 달을 맞아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문제를 점검한다, 이런 명목이었죠. 하지만 이날 당내 처음으로 김건희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등 다른 비대위원들과 여당의 정책협의 창구인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완전한 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화 내용도 형식도 여전히 어색한 봉합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충돌의 근본 원인이죠. 김건희 리스크나 공천 문제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친척, 형제 자매끼리 두 가지 문제로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고 밥 한 번 먹었다고 봉합됩니까? 당정 정책 창구가 모두 빠진 채 민생을 논의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그러려면 옆에 배석자들이 자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지. 뭐 정책의장하고 경제부총리 있어야 된다. 각 장관들이나 최소한 차관들은 배석을 해야 민생 얘기를 길게. 이런데도 한 위원장은 찻대고 폿댄 오찬 봉합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야당 논평에 거칠게 맞섭니다. 권치승 대변인인가 이러던데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이러니 깐죽 화법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윤 대통령 밑에서 부대변인을 했던 사람마저 이번 오찬 회동이 별 의미 없었다 평가하는 마당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내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죠, 반드시요.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총선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초청해서 자리를 가졌으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이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유난 충돌과 봉합 경과에 대해 함께 대략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벌어진 정권 핵심부의 권력 투쟁에 담긴 함의는 무엇이고 이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짚어보시죠. 이번 충돌을 두고 일부에선 한 위원장의 우세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전 여당 대표들과 달리 사퇴 압박을 견뎌냈고 이후 공천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충돌을 부른 핵심 이유인 김건희 리스크 대처를 두고는 한 위원장 쪽이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 이후 일방적으로 물러서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한 위원장부터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시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연기 전에 여사 가방 논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히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뭘 분명히 말했다는 걸까요? 한 위원장은 충돌 이전에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문제니까요. 이런 모호한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사과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김건희 특검법은 빼고 최근에 벌어진 디올백 수수에 한해 국민 눈높이를 거론했을 뿐입니다. 충돌 뒤엔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한 위원장의 모두 전환과 더불어 명시적으로 김건희 사과를 요구해왔던 여권 내 목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걸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디올백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이랬던 김정률 비대위원도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랬던 이수정 교수도 입장을 확 바꿉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명품 백엔 있다던 채 김 여사 의혹을 엄호하기 급급합니다.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는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동의합니다. 말의 가볍기가 새털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 바꾸기는 이번 유난 충돌이 김건희 성역화 심화라는 더욱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한적으로나마 쓴소리를 하던 이들마저 입을 닫거나 딴소리를 냅니다.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명품백 전달은 몰카 공작이었고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다. 기존 주장을 구구절절히 늘어놓는 것으로 사태를 뭉개고 가겠다.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다 사과하라는 측면보다 거기에 이 몰카 공작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좀 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하는 절차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6월 7일 녹화 방송되는 윤 대통령의 KBS 대담도 이런 방식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한 위원장도 더 이상 딴소리를 내지 않겠다 꼬리를 내린 셈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토록 요란하게 권력 투쟁을 벌인 결과가 고작 김건희 방탄 강화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세간의 평가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비정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대처에 이어 여당 공천을 둔 제2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정부 출신 용액간의 공천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공정한 공천이 보장돼야 한다. 친윤 내려꽂기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과 가깝거나 친윤 색채가 옅은 인사들을 밀어주려 합니다. 김경률 사천 논란 뒤에도 비윤으로 분류되는 윤희숙 전 의원을 임종석 대항마로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 위원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대통령의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 또한 큽니다. 자칫 두 사람의 갈등 격화가 또 한 번의 충돌로 이어질 경우 이번처럼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관측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여당 대표가 맞서다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을 겪었던 2016년 총선 패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전망도 따라붙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공통적으로 표출되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총선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고 당내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굉장히 고달픈 처지에 몰리게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은 이제는 뭐 어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비근한 예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이준석 당시 대표와도 두 차례 충돌했다가 화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대표는 결국 친윤의 대대적 공격을 받은 끝에 당대표에서 쫓겨납니다. 이번에는 더더구나 김건희라는 윤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한비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경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충돌 뒤 침묵 모드로 들어간데도 윤 대통령의 뒤끝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사례에서 보듯 그게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검찰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거의 모두 한동훈이라는 중간 거리를 통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한 위원장이 중간 보수로 자기 계보를 거들었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많은 부하 중에 총애받는 한 명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윤 사단은 어쨌든 인사권을 진 윤 대통령의 말을 더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윤 사단이 마음먹고 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조국 그리고 이재명 사례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라고 다를까요? 더구나 한 위원장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긴 했습니다만 딸 허위 스펙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일부에선 총선 뒤 한 위원장의 해외 출국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선거 끝나면 해코지하러 달려들 것이다 라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를 수가 없겠죠. 무조건 36개가 답이다. 기이하게도 김건희 리스크를 둔 정권 1, 2인자 간 충돌은 김건희 성역화 그리고 권력자의 특권 강화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의혹을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한 채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는 구중궁궐식 권력투쟁에 매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벌어지는 일은 정확하게 궁중암투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권력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다툼에서 누가 이긴들 민심의 바다에선 둘 다 자초할 위험이 큽니다. 그들만의 권력 노름에 취한 권력자들에겐 예외 없이 민심에 매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